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교시 3번 문제 보폭전압 및 접촉전압이 감전 방지 한계치보다 높을 경우에 전위경도 완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대책을 물은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 그래서 그 교재에 접촉전압이 뭐고 보폭전압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이런 어떤 기기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락이 되죠. 지락이 되면 요 놈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는데, 접지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만졌다, 그러면 요 놈이 이걸 통해서 요로도 가겠지만 요쪽으로 해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접촉전압이고, 또 이게 지락이 됐을 때 이 전위에도 이쪽에서 전위가 이렇게 이제 전위가 형성이 돼요. 전위가 이쪽이 제일 높을 때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갈수록 이제 전위가 낮아지겠죠. 그럼 사람이 여기 사람이 이렇게 발을 벌릴 수 있는 최대치를 1m로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벌렸을 때 하고 이렇게 많이 벌렸을 때는, 이 많이 벌렸을 때가 조금 벌렸을 때보다는 전압이 높죠. 전압이 높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전위, 여기 전위, 또 여기 전위, 여기 전위에서 만약 여기가 500V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250V, 여기가 200V, 여기가 150V라고 할게요. 그러면 1m를 벌렸을 때는 200에서 150배니까 100V가 걸리지만, 사람 몸에는 만약 50cm를 벌렸다 그러면 200에서 150배면 50V가 걸리죠. 그러니까 보폭전압을 1m로 하는 이유는 사람이 벌릴 수 있는 최대 발의 넓이가 1m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폭전압을 선정할 때는 이 지점에서부터 1m 지점까지의 전압, 그 전위 차를 가지고 이제 보폭전압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접촉전압도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2번에 IEEE에 의하면 구조물과 대지면의 거리 1m의 전위차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이쪽의 전위차하고 이 접촉전압하고 같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기계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보다 한 1m 정도 된다는 얘기죠. 1m 정도. 이렇게 사람이 만지면 기계와 사람의 몸 사이에서는 한 1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쪽의 전위차와 같은 것이 이제 접촉전압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생략하고 감전전압 저감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그림과 같이 이게 이제 어떤 이런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있고 거기 이제 철 구조물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냥 접지선을 여기다 이렇게 깔았어요. 주접지선을 이렇게 깔았다고 보면은 접지선이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깔렸다고 보면 되겠죠. 메쉬로 한다고 할 때 어느 깊이에, 이 깊이에 묻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다 보조 접지선을 깔아. 이렇게 까는데 이제 이것도 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놈 접지선하고 이놈 접지선을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하고서 하면 이쪽에 위에 사람이 있을 때 이 접촉전압을 보폭전압을 줄인다든지 접촉전압을 줄인다든지 하는 대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접지선을 깊게 매설한다. 이거 접지선을 하는데 최대한 깊이 매설을 하는 것이 이 접지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죠. 접지 저항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메쉬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갈에 포설을 해서 접촉 저항을 크게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자갈을 쭉 깔으면
요게 접촉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 접촉 저항이 크게 되면 1번에서 RH, RG 1번에서 RF, RF를 크게 해주는 거죠. RF를 크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이쪽에 접지한 것이 요게 이렇고 요게 이렇다면 이게 이제 몸 쪽에 몸의 저항을 여기다 하고 밑에 자갈을 한 것을 여기다 하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게 1호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이 1000호입니다. 근데 자갈이 5000호입니다. 그러면 5000옴이 없을 때는 이놈이 한 10옴이라고 할게요. 10옴. 그 다음에 이게 1000옴이라고 그러면 이게 없을 때 5000옴이 없을 때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전류는 IB라고 할게요. IB는 10 플러스 1000 분의 10 곱하기 여기 I G라고 할 때 IG 이런 전류가 흐르겠죠. 만약에 여기에 5000옴을 자갈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IB는 10 플러스 6000 분의 10 곱하기 IG 하니까 이게 6000이 들어가니까 훨씬 적은 전류가 어디로? 이쪽으로 흐르겠죠. 대부분은 이쪽으로 흐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갈을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의 위험을 접지를 시킨다. 위험이 기기가 있으면 이걸 접지를 않으면 대부분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저항치가 크든 적든. 근데 접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일로 흘러버리니까 이쪽은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저항을 저감시키는 방법. 이쪽에 접지 저항을 낮추는 게 좋은데 접지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은 태양광 발전 시 발전량을 산출하는 절차죠. 태양광 발전 산출 절차. 태양광 발전 산출 절차. 설계시 고려사항하고 발전량을 산출하는 절차라고 그랬지. 발전량. 그래서 발전량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발전소를 설계시 고려사항이 아니고 발전량을 산출하는 절차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발전량은 어떤 공식으로 되느냐를 뒤에 3번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설계시 고려사항은 이게 이렇게 쓰면 25점짜리도 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점짜리로 쓴다고 그러면 3번의 용량 산출 방법을 좀 설명을 하고 그 위에 2번 모듈 선정시 고려사항이라든지 하면 이런 다른 것들을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자, 설계시 고려사항은 이게 이제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 교재에 나온 기준에 나온 것을 이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것도 암기 비법으로 해드렸습니다. 기본서 할 때 위, 방이, 디, 모, 하니, 위방이, 디모하니, 면구가 어설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 비법을 해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방이 디모하니 면구가 어설한다. 그래서 면구 대신에 영구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유방이라는 사람이 데모를 하니까 이것도 이제 디모라는 것이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영구라는 사람이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냥 헤이 하고 웃더라는 얘기죠. 예. 얘는 지금 그 유방이라는 사람은 막 열불이 나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상대로 해서 막 데모를 하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데모가 나가지고 자기 그 목숨 걸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영구라는 친구는 이제 그런 파악을 잘 못하는 친구죠. 약간 부족한 친구예요. 웃겨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옛날에 영구라는 뭐 TV에서 좀 나오고 하는, 이빨에다 시커먼 거 칠해놓고 그냥 좀 그래 못생긴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표현을 했던 친구가 이제 영구인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냥 수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영구가 디모하니 면구가 어설한다. 그래서 위치 결정, 그 다음에 설치 방법,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듈, 면적, 이거 중에서도 일반 사항, 기술적 사항을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그 쉬운 거, 자, 위치 결정은 양호한 일사조건, 태양 고도의 비음영 지역 선정, 이런 말 어려우니까 양호한 일사조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설치 방법은 설치의 차별화, 건물과의 통합성, 이런 거가 어려우니까 그 옆에 기술적인 사항에서 따오면 되겠고, 디자인 결정 같은 거 보면은 실용성, 유연성, 가능성, 이런 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사각, 방위각을 결정하고 구조 안전성을 판단하고 시공 방법을 고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을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쉬운 대로 서브노트를 해서 다음에 시험장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 선정 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효율, 이거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2번까지는 효율, 그 파워 톨러런스라는 것은 각 모듈의 최대 출력이 이론상의 출력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파워 톨러런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렬, 병렬로 하게 되면, 직렬한 것은 전압이 쭉 모아지게 되고, 병렬로 하면 전류가 모아지겠죠. 한 개의 모듈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개의 셀에서는 보통 한 1볼트에 한 3암페어가 한 개의 셀에서 나왔다. 그러면 한 개의 모듈에서는 만약 20개를 썼다 그러면 20볼트에 3암페어가 나오죠. 쭉 직렬로 했을 때는 이놈의 모듈을 가지고 또 이제 200볼트를 만들려면 10개가 있어야 되죠. 10개가 있어야 200볼트를 만드는 거지. 200볼트 3암페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쭉 그 모듈 10개를 해가지고 200볼트를 만들었더니 3암페어가 아니고 전류가 2.5암페어로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전압도 200볼트가 아니고 180볼트로 떨어지더라. 그럼 설계 용량은 얼마예요? 원래 이론적인 것은 2, 3은 600W죠. 600W인데 실제 저기 발전된 것은 180에 2암페어라고 할게요. 2암페어 계산하기 좋게 180에 2암페어니까 360W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인 거고 실제상인 거고 이렇게 직병렬로 했을 때 차이 나는 그런 것을 파워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필팩터하고는 조금 틀려요. 필팩터라는 것은 그 최대 전압, 개방을 했을 때 최대 전압, 그 다음에 그 단락을 했을 때 최대 전류, 그걸 갖다가 어떤 전력이 있으면 만약 전격을 걸었을 때는 최대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요 차이가 필팩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조금 틀리다. 그러니까 요것은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개방을 했을 때 전압, 단락을 시켰을 때 전류, 그거분에 실질적으로 전격 전압, 전격 전류를 계산하는 거고, 여기 지금 파워 톨러런스라는 것은 그 직렬, 병렬을 해서 합쳤을 때 이론상 한 개 곱하기 x 이 이론상인 거고, 합쳐서 실제
출력하고 차이. 그러니까 파워 톨러런스하고 필팩터하고는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뢰성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설치 분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용량 산출 방법은 PAS는 자 거기서 PAS는 EI 곱하기 D 곱하기 R 분의 HS 분의 QA 곱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EI라는 것은 부하의 최대 수요량, 수요 전력이죠.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부하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의존율, 의존율이니까 뭐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의존율이니까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전체 사용하는 중에서 태양광에 몇 프로를 쓸 거냐, 50%를 쓸 거냐, 뭐 그거.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설계 여유 개수. 그 딱 설계치만 하지 말고 설계를 뭐 50% 여유주라든지 2배 여유주라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용량이 늘어나겠죠. 자, 이 중에서 HES라는 것은 표준 상태 표준 상태에서 일사 강도인데 QH라는 것은 QA라는 것은 태양전지 설치 경사면의 일사 강도, 실제 그 일사 강도, 표준 일사 강도. 그러니까 그 표준 값에 비해서 실제 그 설치한 게 이것도 효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K 값이라는 것은 설계 개수, 종합 설계 개수. 설계 개수 같은 경우는 0.5부터 0.8 뭐 이 정도 됩니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그 태양광 용량을 구한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 되는 것은 좀 더 어떤 그 전문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참 어려운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공식까지 쓰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근데 태양전지 설치량은 NS 직렬 연결 곱하기 병렬 연결 NP 곱하기 PU 단위 용량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시스템의 종합 효율은 일사량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그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온도 변화라든지 직병렬 불균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축전지 방전 손실, 뭐 인버터 손실 뭐 등등해서 어떤 설치 환경에 따른 손실도 있고 설계라든지 제어에 의한 손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ESD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냥 ESD가 나왔네요. ESD. 제가 아까 뭐 하나 잘못 해드린 것 같은데 5번이 ESD고 ESD 시험을 내가 잘못 얘기했나요? 예. 아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ESD 아니야. EMC는 시험을 했고 요건 ESD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ESD는 건축전기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건축전기는 1년에 3번을 시험을 봐요. 이제 발송배전도 1년에 3번 보는 걸로 결정난 건데 발송배전도 이제 그만큼 이제 한 300명 이상 이렇게 시험을 보는 인원이 200명 이상 꾸준히 보게 되면은 2번, 그 다음에 300명 이상 시험을 보면 1년에 3번이다 이렇게 횟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무부서에서 또 그걸 저기를 또 신청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건축전기하고 발송배전은 1년에 3번씩으로 지금 됐습니다. 과거에는 발송배전이 2번씩 받는데 2017년부터 이제 3번씩으로 결정이 났어요.
자, ESD 1의 5번. ESD라는 것은 일렉트로 스테이틱 디스차지, 그래서 정전기 방전. 그래서 정전기 방전이 되면 어떤 형태로 되느냐? 열 파괴가 되고, 이제 정전기 방전되면서 열이 나니까 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절연 파괴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금속층이 이렇게 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세 가지, 열 파괴, 절연 파괴, 금속층 용융,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ESD의 어떤 피해 종류다 보시면 되겠고, 방지 대책, 방지 대책은 정전기 방지 대책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발생 억제, 그 다음에 설비 기기에 대해서 접지, 본딩, 차폐, 작업자에 대해서 정전화, 작업, 재전복, 손목뒤, 도전성 매트, 도전성 타일, 그 다음에 습도 조절, 대전 방지제 사용, 그 다음에 전자장비는 내성이 강한 제품, 그 다음에 제전기는 전압 인가식, 자기방전식, 그 방사선식이 있다. 보통 이제 전압 인가식 같은 경우는 만약 콤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정전기가 여기서 발생이 돼요. 여기서 마찰 부분에서. 그냥 제전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전기가 발생되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이제 저기 서로 방전이 돼서 없어지게끔. 여기도 마찬가지고 플러스가 되면 요 마이너스. 이제 고압 전기를 띄워주는 것이 이제 전압 인가식인데, 자기 방전식은 요걸 안 띄워주고 요 자체적으로 어떤 저기 시설을 해서 요쪽에 플러스가 나오면 이쪽에 마이너스, 반대적인 반대의 어떤 그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자기 방전식이에요. 그다음에 방사선식은 요걸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방사성 동위원수를 넣어가지고 똑같은 원리를 이렇게 하는데, 효율은 좋지만은 좀 주의성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대전 방지제는 어떤 내부 첨가법, 이건 내부 첨가법이 안 되죠. 이런 건 벨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저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세탁할 때 그 정전기 방지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 섬유질에 있는 것을 정전기를 좀 약화시켜 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또 이제 페인트 같은 거 이렇게 벽에 바를 때 이 정전기 방지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벽 같은 데서 정전기가 좀 덜 일어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품에다가 넣는 것이 내부 첨가제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별도로 이런 건 겉에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면 도포법이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표면에다가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그 내부 첨가법, 표면 도포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플랜트 현장에서 계측기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 계측기기. 자, 계측기기 설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 자, 계측기기 요소는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뭐 프루트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프루트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 요걸 갖다 이제 검출부라고 그래요. 검출부. 자, 프루트 스위치가 검출부가 쭉 올라가서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조절부, 조절부. 그 다음에 요게 지시계 같은 경우는 지시부. 세 번째 이쪽으로 어떤 보내는 전송부. 그 다음 밑에 와서 있는 것이 조작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작부 같은 경우는 펌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가지고 펌프에서 이쪽으로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로 돼 있다. 검출부,
그 다음에 조절부, 지시부, 전송부, 조작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측기기 선정 시 고려하는 주의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프로세스 종류 및 계측기 규모에 적합한 계측기기를 선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5마력짜리 필요한데 거기다 막 20마력, 30마력 붙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성, 유지 관리도 고려해야 되고 인터페이스도 고려해야 되고 전송 방법도 표준화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계측기기 선정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 밑에 밑에 다섯 가지를 선정시 계측기기 선정시 고려사항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걸 갖다 이제 다르게 좀 쓸 수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살려서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 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B 전격이죠. 차단기 전격. 우리가 보통 차단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50일을 거의 쓰지 않고 있죠. 52 시대에서 이제 V12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V12 시대에서 G12 시대로 바뀌고 G12를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B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필요 없고 지금 주로 쓰는 것이 V12와 G12를 이제 보통 쓴다 보시면 되겠고 765, 345, 154, 22.9, 그 다음에 6.6, 3.3, 380. 자, 이런 전압이 있는데 보통 154 같은 경우 22,000 여기까지는 G12를 쓴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2,000강 같은 경우는 G12도 쓰고 V12를 여기까지 쓴다고 보면 되죠. V12 이렇게. 그 다음에 380 같은 경우는 A12를 보통 이렇게 쓴다.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뭐 A12는 MC12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G12하고 V12하고 저 앞쪽에 A12 뭐 MC12 이런 정도를 지금 그 차단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0이라든지 ACB 같은 건 ABB 같은 건 지금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격은 전격 전압 있죠. 전격 전압. 자, 전격 전압을 보면 규정된 조건에서 돼 있는데 규정된 조건이라는 것은 전격 전류, 전격 주파수, 그 다음에 전격 온도 상승. 요런 거 이 네 개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대부분 돼요.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규정된 조건이라는 것은 전격 전류, 전격 주파수에서 그 차단기에 갈 수 있는 사용회로 전압의 상한값이다. 그래서 그 선간 전압 실효치로 나타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공칭 전압이라는 말이 있고 선로 최대 전압이라는 말이 있고 선로 최저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는 선로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로 전압이 기기로 들어와서는 전격 전압으로 표시를 돼요. 그래서 이 전격 전압은 선로 최대 전압에 견딜 수 있도록 보통 같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6.6에서는 7.2kV, 3.3에서는 3.6kV, 2만 같은 경우는 24kV 또는 25.8kV 이런 식으로서 선로 최대 전압과 기기의 전격 전압. 그러니까 차단기도 기기니까 차단기, 파워 휴즈, CT, PT 뭐 전부 다 기기예요. 이런 기기들은 선로 최대 전압과 같은 값으로 전격 전압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격 전류는 여기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다. 전격 차단 전류는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규정된 동작 책무. 차단은 이제 동작 책무라는 게 있어요. 동작 책무. 동작 책무를 동작 책무에 따라서 차단할 수 있는 한도. 그다음에 전격 차단 용량, 전격 단시간 전류, 전격 투입 전류. 전격 투입 전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보통 그 차단을 할 때는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그때는 순시값으로 해서 최대치로 나타냅니다. 투입 전류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시료치로 나타내요. 이런 것들은 전격 전류라든지 전격 차단 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단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시료치로 나타내. 시료치로. 근데 투입에 대한 것은 순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시 최대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순시 최대값이라는 것은 시료치의 2.5배다 보면 돼요. 2.5배다. 그래서 투입 전류는 차단 전류의 2.5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극 시간, 차단 시간, 투입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공부를 한 것들이고, 또 다른 데에서도 여러분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무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작 책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평소에 차단기가 동작을 보통 이제 크로징하고 쓰다가 어떤 사고에서 오픈이 돼요. 오픈이 되면 잠시 있다가 다시 크로징 시켰다가 그 사고가 제거 안 됐으면 바로 오픈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크로징하고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이 짧은 시간 있다가 재투입을 하고 바로 사고 제거가 안 됐으니까 오픈을 또 했어요. 오픈, 크로징, 오픈. 그 다음에 그 어느 시간 좀 있다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요 시간이 짧으면, 요 시간이 짧게 되면 선로에는 잔류 전하라는 게 있어요. 잔류 전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거 잔류 전하에다가 이 투입되게 되면 이 투입 순간에 그 차단기 내부에 굉장히 그 가혹한 조건이 돼요. 잔류 전하 없는 것보다. 그래서 요 시간을 길게 주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길게 주면은 좀 무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재폐류 계정기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 시간을 0.3초를 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0.3초를 주면 차단기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0.3초를 주지만 그 다음에 차단기는 3분을 줍니다. 0.3초를 줘가지고 상당히 가혹한 조건에서 크로징 시켰다 바로 오픈을 시켰어요. 크로징 시킬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그랬죠. 오픈 시킬 때는 전압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전류가 많이 걸리고 전압이 많이 걸리는 상태에서 굉장히 무리가 가 있는 거예요, 차단기가. 그런데 바로 또 재투입을 시키면 이게 터져버려요, 차단기가. 그래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둬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3분 정도 주는 이유가 차단기한테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 3분 정도면 잔류 전하가 많이 소진이 됐다, 이제 방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차단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지락 같은 경우는 보통 나무 같은 것이 툭 치면 0.3초 이내에 이렇게 제거가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 태풍이 쫙 불면 쫙 붙어도 있다가 좀 태풍이 센 놈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 떨어지겠죠. 그 시간을 3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폐류 시간을 0.3초 그 다음에 3분 이렇게 차이를 둬가지고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그 C형보다는 A형 같은 경우가 좀 무리가 덜 가겠죠. C형은 0.3초 있다 바로 들어가는데 A형 같은 경우는 1분 있다 들어갔다가 또 3분 있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서 중에 가장 그 가혹한 조건은 C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장 가혹한 조건이 C형이고, 그 다음 A형, 그 다음 B형 같은 경우는 15초 있다가 크루징에다 바로 오픈하기 때문에
잔류전화가 뭐 한 번밖에는 동작을 안 하니까 B형 같은 경우는 좀 조건이 좀 덜 가혹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단기는 이 정도 하면 되겠고 1의 8번 조명하고 관련되는 용어들이 이렇게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왔네요. 요 차단기 전격이라는 것도 차단기 용어죠, 용어. 조명 용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그 106회 때 이 전경용에 들어가신 출제자는 상당히 기본을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단기 이 종류라든지 뭐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데 그 용어를 제대로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전격이란 게 용어니까 용어를 제대로 쓸 수 있냐? 아니면 그 조명에 대한 용어를 그것도 딱 지정해 줬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쓸 수 있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용어를 기호와 단위가 포함된 내용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기호도 설명을 하고 단위도 설명을 하고 내용도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8번 같은 경우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광속. 자, 용어 설명을 해보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파장의 빛의 양으로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빛의 총량.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F고 공식으로 나타내면 DT분의 DQ. 그래서 단위는 루멘이라고 한다. 광효율. 어떤 광원으로부터 방사되는 방사속에 대한 육안으로 느끼는 광속 B. 그래서 이타는 파이분의 F다. 그 다음에 단위는 루멘 퍼 와트다. 광도. 어느 방향에서 빛의 밝기로서 단위 입회각에 발산 광속수다. 그래서 I는 DW분의 DF고 단위는 칸데라다. 그 다음에 조도.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으로 미소 면적에 투사되는 광속이다. 해서 E는 DA분의 DF고 단위는 룩스 또는 루멘 퍼 미터다. 루멘 퍼 제곱미터네요. 그게 단위가 잘못됐네요. 루멘 퍼 제곱미터고 그 저기는 단위는 룩스다. 루멘 퍼 제곱미터나 룩스나 같은 거죠. 그래서 조도 균제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차이. 그래서 그런 균제도는 U1과 U2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낸다. 단위는 퍼센트. 그 다음에 광속 유지율. 시간이 지난 후 처음의 밝기보다 밝기가 감소하는 정도고 그걸 갖다가 광속 유지율은 광손실률과 같은 LLMF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이게 1의 8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다.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다. 여기서 조도하고 광도하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기 이 도표로 해가지고 측광량 상호간에 관계 해가지고 도표를 해가지고 기본서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고 광도라는 것은 광도나 휘도는 눈으로 얼마나 그 빛이 들어오냐를 가지고서 나타내는 게 광도나 휘도예요. 조도라는 것은 그 면을 밝히는 그 밝기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 피조면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이 조도고 어떤 사람의 눈으로 느끼는 것이 광도나 휘도다. 그러니까 광도하고 휘도하고 그다음에 조도를 좀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광속 발산도라는 것은 어느 광원이라든지 어느 면이 있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빛이 많이 퍼지냐,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는 것이 광속 발산도예요. 그래서 광속 발산도, 그다음에 광도, 휘도, 그다음에 조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한 문제만 더 하고 이번 강의는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의 9번 문제죠. DPI.
자, DPI는 여러분들이 순간 전압 강화 기본서에서 순간 전압 강화 쪽에서 대책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전압 강화의 원인, 그 다음에 영향, 대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책 중에서 전력 공급자 측, 수용자 측 이렇게 해서 전력 공급자 측이라는 것은 이제 한전을 얘기를 해요. 그 전설로를 저련화한다든지 아니면 지중화한다든지. 지금 가공전선로들이 전부 다 그 절연이 돼 있어요. 이 전주에 가선돼 있는 이 배전 선로들이 그 전에는 알루미늄 강선을 썼어요. ACSR인가 뭐 그 가운데 강십 하나 있고 밖에 알루미늄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애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로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놈들이 까치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 꼬리를 갖다가 뚝툭 치니까 저 왕금에 이게 이제 왕금인데 이 왕금에 닿는 거예요. 이 꼬리가. 그러다 보니까 요놈과 요놈 사이에 까치가 드륵 하고 그냥 감전이 되면서 그 선로가 지락 사고가 나가지고 자꾸 감전이 되는 그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로를 갖다가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요 부분만 이렇게 절연 캡을 씌웠었어요. 최근에는 아예 절연 전선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상당히 굵어요. 배전 선로가 그러면서 까만 절연이 돼 있는 그런 전선을 사용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이쪽에 전주 있는 부분만 이렇게 빨간 캡 같은 걸 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중화를 한다든지 가공지선 피류기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방법들이 있고, 수용과 측에서는 가장 좋은 게 무정전 전원 장치 설치죠. UPS. 그 다음에 이제 수용가에서도 어떤 가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갖다 절연화한다든지 지중화한다든지, 공급자 측 한전 측하고 보호 협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DPI지, 볼테지 딥 프로핑 인버터 해가지고 스테이틱 스위치 해가지고 이제 이쪽이 저기예요. 부하죠. 자, 그렇게 해서 스테이틱 스위치는 이제 반도체를 쓴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반도체 SCR이라든지 반도체를 쓰고, 이쪽에 AC/DC 해서 캐패시터를 이렇게 이렇게 해요. 자, 부하측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부하측이 걸려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캐패시터에 충전을 해놔요. 자, 정전이 딱 되면 이게 이제 전원이 없죠. 캐패시터에 있는 걸 가지고서 이쪽에 전원을 인가를 해주는데, 캐패시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DC 성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 동안 뭐 그냥 1초 정도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부하를 잡고 있으면, 그 동안에 아까 제페로가 0.3초였죠. 0.3초. 0.3초 동안만 이놈이 잡고 있으면 순간 전압 강화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0.3초 다음에는 3분이었죠. 그러니까 3분에 대해서는 견디지를 못해요. UPS 아닌 이상은. 그래서 처음에 0.3초에 대해서 이놈이 견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DPI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가스 절연 장치 GIS 종류, 그 다음에 지그재그 TR, 그 다음에 뭐 유도전 기동 전류, 역률 관계 이런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번 문제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